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행 확진자와의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숨은 감염이 넓게 퍼져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672명 나왔습니다. 사실 주말이면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또 700명대 육박하네요. 사실 그 검사 건수라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지나면서 약 평상시에 6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아마 내일 확진자 숫자는 600명대 초반이나 500명대 후반으로 또 줄어드는 것처럼 예. 그 이유는 이제 오늘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재생산 지수. 재생산 지수가 1.2라고 하면은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그 다음 달에는 120명이 되고 예. 그 120명이 그 다음에 144명으로 되는 그런 숫자를 보인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0분의 환자를 우리가 확진을 했을 때 3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진됐으니 같이 계시는 직장 동료, 가족분들 검사해 봅시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음성이고 혼자만 양성인 경우. 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찾는 경우가 10분 중에 3분이라는 얘기는 현재 특정한 지역,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시기가 맞습니다. 네, 지금 감염이 일상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 두기를 격상하지 않으면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은데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십니까? 우선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더블링, 즉 오늘은 700명인데 다음 날 1,400명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방역 수칙을 이제 우습게 아는 극소수에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즉 예전에 2020년 12월에 1,200명까지 확진될 때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갔던 걸 보였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마치 밀물 때 물이 돌을 때 서서히 차오르죠. 예전에는 무릎에서 목까지 한 번에 차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무릎이었는데 허리고 지금 가슴까지 차오르고 이제 목까지 올라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은 다음 주는 이제 700명대를 기본으로 해서 800명대로 서서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900명, 1000명을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준비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1.5, 2.5 하는 그 5단계 방역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1, 2, 3, 4로 하는 0, 1, 2, 3이라고 하는 김호랑 교수 등이 준비했던 방역 조치가 있거든요. 예. 논의가 되다가 지금 들어갔죠. 보면 네. 뭐 360 몇 명, 780 몇 명 이렇게 단계에 넣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이런 한 줄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못 만나게 예, 두 하는 명.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 등이 있는데 그런 아주 강제적이고 심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영국은 좀 풀렸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단계인 락다운이라고 하는 사회적 봉쇄를 이미 하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경제와 방역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하지만 1000명을 넘어가면 일부에서는 1000명이 넘어도 우리 의료진이 환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방역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이나 의료 체계는 아직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급격한 증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1000명 넘어서는 수준 되면 그때 되면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반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예. 어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의료 체계에 감내할 수 있다는 뉴스와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생활치료센터로 과거에 활용하던 것을 다시 개소를 준비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료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의사협회나 각 시도 의사회에서 급하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할 의료진을 찾는다는 메시지가 예전 12월 달처럼 다시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것을 주는 것은 서로 메시지가 상반되는 거죠. 즉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곳 또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 의사 그 외에 다양한 의료 직군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용병처럼 모여가지고 일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마치 군대가 있으면 군대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많을 필요도 적을 필요 없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공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즉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환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문 병원이 상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늘어나면 일시로 늘렸다가 환자가 없어지면 또 생활치료센터 폐쇄했다가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을까? 거기는 의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그동안에는 우리 방역 체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조치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무력화되는 움직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식당에 가도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니까 뭐 내분 쪼개 앉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메시지였죠. 작년 12월하고 올 초에 즉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라고 네.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보면은 실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인 이상 집합 금지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따라서 모이지 마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업종, 그다음에 우리 업종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국민들도 메시지를 확실히 받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또 실제로 업장에서도 생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분 그리고 8분이 왔는데 4명은 저쪽에 앉고 4명은 이쪽에 왔는데 예. 실제로 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또 하나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시간도 넘고 뭐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를 확인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나 예. 아유 이젠 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약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다른 해결책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지속되고 예. 피로감이 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건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로 네, 판단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우리 국민과 국가 중앙대책본부의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는 몇 명, 2.5단계 때는 하루 확진자 몇 명일 때는 올린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거의 3주째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루 일평균 확진자 서울, 경기 이 수도권만 해도 확진자 숫자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걸로 지금 2주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과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행을 하면 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계를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국민이지만 예. 그렇지만 그 사회적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앙대책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시안을 낼 때 그거에 대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 물론 5월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 부처님 모신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실질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을 연차를 이으면 그게 하나의 연휴가 되고 휴가가 되고 지금 아마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오늘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공항에 가득 차 있거든요. 예. 이미 실질적으로 봄나들이 기운이 왔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어떤 묘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해서 국민들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게 과태료보다 내가 하루 장사를 해서 버는 매출이 더 많다 뭐 이런 심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설마 걸리겠어 하는 심리인 건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조금 더 세게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과태료 측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제가 야간 운용소를 뭐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매출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뭐 영업 정지나 영업 행정 명령을 해서 업장 폐쇄 명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가 아닌 이상은 예. 실질적으로 하루 매출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과태료가 300만 원이면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업종을 닫게 하면은 사실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과태료의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으로서의 업장 폐쇄나 또는 행정명령으로서 뭐 한 달간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형평성에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각 시도별로 동시에 마치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시 점검을 하는, 특히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가 늘 수 있으니 미리 예보를 하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거 예보를 통해서 억제하듯이 예를 들어서 특정 유흥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오늘부터 며칠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용하는 소비자도 안 가고 업주에서도 그 행정명령 지키를 노력할 테니까 그런 행정명령으로서의 그 업장에 대한 그 조사 예고제 등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소비자로 하여금도 이용을 좀 절제하고 그거를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 예고제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고제라는 또 새로운 제안도 주셨습니다. 최근에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장,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우려가 됐던 부분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을 이대로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서울시 교육부에서는 이게 학교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학교에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게 예. 자가 진단 키트가 아니라 자가 검사 키트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질병에 대해서 확진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자가 검사 키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없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99%. 예. 하지만 병이 있는 사람을 병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감도 부분에서는 최근에 서울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20%가 채 안 되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 봐도 60% 내외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자가 검사 키트는 이제 코에서 목에서 검체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임신 진단 키트처럼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항체 검사로서 우리 혈당 검사하듯이 똑 해서 떨어뜨려서 진행하는 자가 검사 키트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모두 다 승인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군대에 우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같은 그런 소속에서 있잖아요. 즉 우리가 소셜 버블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급처럼 구성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빠르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1번부터 30번까지의 그 훈련병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PCR이라고 하는 24시간 걸리는 방법을 하면 실제로 그 30명이 다 음성이면 음성으로 나오겠죠.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30명만 개별로 하게 되니까 같은 시간 내에 많은 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그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학년 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그 초등학교 저학년 같이 매일 등교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의료진들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으로 2주에 한 번, 요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3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 방역에서 예방접종이 늦게 도입된다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과 한 반을 묶어서 한 반을 검사를 풀린 검사법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최근에 CCTV 등을 확인해 보면 학생들이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이제 학교 방역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하시지만 답답한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PCR입니다. 이건 예. 자가 검사 키트가 아닌 그런 것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방역에 더 주체로서 참여할 마음가짐도 작고 백신이 실질적으로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환자를 분류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사회로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예. 오세훈 시장과 그 방역팀이 그런 생각으로 했을 텐데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기적인 검사에는 찬성을 하시지만 자가 검사 키트는 조금 조심스럽다, 신중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백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백신 수급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혈전 생성 논란까지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단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백신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요.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주에는 75세 이상 화이자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예. 제가 모시는 환자분들과 환자분들 가족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유 교수 정말 맞아도 돼?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맞으러 가도 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방접종이 지금 순서가 되셨 분들이 지금 맞으시면 정말로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의료신 하게 된다면 이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000명당 한두 명 정도는 혈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혈전 예방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따라서 그런 거에 걱정을 덜어놓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항공승무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있는 만 30세 이상인 예. 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런 일부 혈전에 대한 논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혈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연구된 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전문가분들의 말을 따르면 3,000명에서 4,000명당 1명 정도 그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는 1,000명당 1명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연적으로도. 따라서 실제로 혈전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현재 예방접종이 언제 국내에 수급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고위험군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항공승무원 분들이 이번에 예방접종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일정 등을 맞춰서 예방접종을 꼭 하시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3차 접종,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번 맞았을 때 확실히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 발표를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요. 예. 첫 번째는 모더나 파이자의 메신저 RNA 방식이 그들의 발표와 최근의 연구 결과 이스라엘 등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거의 8, 90%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그 8, 90%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로 잘 보면요. 뭐 중증으로의 이행을 막아줬다 또는 입원율을 낮춰줬다. 예. 최근에 이제 불가리스처럼 뭐 했더니 몇 퍼센트더라 하는 그 중간의 얘기들이 생략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비형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3차 예방접종을 합니다. 보통 3번 맞으면 그게 평생 면역이 된다고 하죠. 예. 하지만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의 한계점은 실질적으로 사람에서 예방접종하고 1년 이상 항체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었거든요. 네. 따라서 아마 내부적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커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항체가 유지되다가 떨어지고 하는 시점이 실제로 개발됐을 때 예측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가능성. 두 번째는 실제로 모더나 파이자사에서 안정적이고 항체가 유지가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 제조한 물질 옆에 사포닌, 우리가 실제로 인삼 등에서 추출되는 사포닌을 부스터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를 넣은 게 노바백스 예방접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스터샷 증가샷이라고 하는 데는 기존의 메신저 RNA의 면역 증가 방식 플러스 면역 증가제를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부스터샷일 가능성이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등 모더나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에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게요. 그렇죠. 일단 자국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예방접종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면역 증강물질이 들어가든 아마도 자국민 우선 정책에 따라서 해외 수출되는 많이 좁아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자면 모더나에서 지금 전부 다 미국으로만 백신을 수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게 국가를 가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만 집중이 된다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백신 제조 기술을 그냥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백스 퍼슬리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특정 국가가 예방접종을 자국민만 위해서 독점하지 않도록 예. 전 세계의 필요 인력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열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예. 열고 시작했어요. 즉 이것이 특정한 제조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민, 그 이유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기 나라만 예방접종 다 했다고 열었던 특정한 중동 국가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예방접종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린 패스를 주고 열겠다? 이거는 자국민 이기주의적 발상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률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서서히 같이 올려서 이 팬데믹이라고 세계적 유행을 종식시켜야지, 특정 국가만 딱 맞고 우리는 끝, 그리고 문 닫을래?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CMO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세포질을 받아서 포장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CDMO 방식으로 DNA의 연기성까지 받아서 예방접종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게 하고, 그것이 선제적으로 국가별로 퍼질 수 있게 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국민의 이익과 또 이 예방접종이 개발됐을 때의 비용과 기술이 어떻게 보면 무기와도 같은 거기 예.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